네, 안녕하십니까. 에릭입니다. 이제 오늘도 어김없이 13F 시즌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난주 8월 14일 부로 모든 13F 파일이 제출이 됐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2분기 과연 거장들이 어떤 주식을 샀을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구루 탭에 들어가면은 이제 거장 매매라는 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투자 경력이 한 30년 이상, 개인 재산 1조 원 이상, 그러니까 투자 짬도 많고 투자에서 성공해서 재산도 많은, 투자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시장에서 살아남으면서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거장들 기준으로 이제 선별을 해놔서 그 사람들이 뭐 2분기에 뭘 가장 많이 사고 뭘 가장 많이 팔았을까, 뭐 새로 산 건 뭐고 물타기 하고 있는 건 뭐고 불타기 하고 있는 건 뭘까 라고 한번 나열해 본 도표가 있는데요. 그거를 기준으로 이제 금액 기준으로 2분기에 거장들이 가장 많이 산 주식이 뭘까 하고 보니까 이게 참 흥미롭습니다.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도 애플이고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도 애플이었습니다. 이게 더 재밌는 거는 이제 금액 기준이 아니라 비중 기준으로 봐도,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내에 비중을 기준으로 해서 봐도 가장 많이 산 게 S&P 500 ETF, 가장 많이 판 것도 S&P 500 ETF였습니다. 그만큼 이제 2분기 거장들의 투자 특징은 뭐 종목이면 종목, 뭐 시황이면 시황, 아니면 경제면 경제, 다 이렇게 좀 뷰가 양분화됐다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럼 이제 개별 거장 위주로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죠. 우선 가장 위대한 투자자 워런 버핏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런 버핏은 어느 주식을 2분기에 가장 많이 사고 가장 많이 팔았을까 하고 보니까 뭐 비중 기준으로 보든지 금액 기준으로 보든지 옥시덴탈이라는 정유주를 가장 많이 샀고, 그리고 처브라는 이 한때 비밀로 가렸던 보험회사도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리어스 XM 홀딩스라는 방송사인데, 이거는 이 차익 거래를, 인수합병 차익 거래를 노리고 한 매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상당히 화제가 됐었는데, 이제 얼타 뷰티라고 이게 화장품 주식인데 워렌 버핏이 화장품을 샀다라고 해서 상당히 또 화제가 된 바가 있고요. 매도 역시 이거를 많이 매도를 해가지고 화제가 됐죠. 애플을 거의 뭐 820억 달러어치를 매도를 해가지고 상당히 화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게 쉐브론이랑 캐피탈 원 파이낸셜 이라는 은행도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2분기 버핏 투자의 특징이 뭐냐 하고 보면은 아무래도 안전지향인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얼마 전에도 상당히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버핏이 근 10년 내에 가장 많은 현금을 비축해두고 있다. 그리고 거장 마켓 뷰에 가시면 볼 수 있는데, 이런 시기에는 현금 보유하는 게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다 라고 발언을 하기까지 했고요. 그렇게 현금을 쌓아가는 와중에 좀 주식 비중을 많이 줄였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거의 포트폴리오의 50% 이상이 애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30%까지 떨어졌습니다. 한 종목에 과다하게 노출되는 거를 줄이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리스크를 좀 회피를 하겠다라는 선택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그 외에 두 번째 특징은 이제 집중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특정 주식에 대한 비중 줄이는 건 물론이고, 그리고 한 섹터에 너무 노출이 되지 않게 그 섹터 내에서도 좀 선별을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아까 보셨듯이 정유주인 옥시덴탈을 가장 많이 사고, 근데 또 반대로 또 똑같은 정유주인 쉐브론을 또 가장 많이 판 종목 중에 하나고, 마찬가지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들고 가는데 캐피탈원은 또 매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한 종목에 좀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제 이 자기 투자의 팀이라고 하죠. 투자 전략에 조금 더 이 주식 비중을 낮춰가는 와중에 자기 투자 전략에 조금 더 충실한 주식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선택으로 보이는데요. 뭐 가장 대표적인 예로 정유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정유주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버핏이 정유주를 산 이유는 유가가 상당히 상방을 바라볼 것이다. 왜냐면 이제 유가와 에너지 기업의 주가가 상당히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유가가 앞으로 우상향할 것이다 라고 해서 한 베팅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유가의 하방이 단단할 것이다 라고 해서 한 베팅이라고 보이는데요. 왜냐면 이제 이 정유 기업들이 이 정도 유가면은 상당히 돈을 잘 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유가가 유지가 되면은 한 WTI 기준으로 한 70에서 80불 요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정도 유가만 유지가 된다면은, 그렇게 해서 번 돈으로 예전에는 뭐 설비 투자나 이런 걸 많이 했다면은, 이제는 설비 투자를 하기보다는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 같은 주주 환원에 조금 더 힘쓰겠다라는 모드고, 이 자사주 배당이나 주주 환원에 힘쓰는 거는 버핏이 정말 좋아하는 행동 중에 하나죠. 그래서 버핏이 이렇게 정유주를 매수를 하고 있다
라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이제 버핏이 쉐브론보다 옥시덴탈을 선택을 했다는 거는 옥시덴탈이 쉐브론보다 조금 더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주주 환원을 잘할 것이다 라고 버핏이 봤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금은 고인 대신 찰리 먼거가 이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뭐 마음 같아서는 옥시덴탈만 사고 싶은데 시가총액과 자금 문제 때문에 안 된다. 왜냐면은 옥시덴탈은 뭐 시총이 한 550억 달러 정도거든요. 한 대략 한화로 거의 한 60조가 좀 넘죠. 쉐브론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2600억 달러입니다. 거의 시가총액이 5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버핏이 이 자금 사이즈가 상당히 큰데 그 큰 자금을 옥시덴탈만 사겠다고 옥시덴탈만 투자하게 되면 옥시덴탈을 이제 인수를 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옥시덴탈 외에도 사이즈가 큰 쉐브론도 매수를 했다라고 찰리 먼거가 말을 한 바가 있는데, 네, 그래서 두 기업의 잉여 현금 흐름 이익률을 비교를 해보면은 조금 이제 감을 잡을 수가 있는데요. 잉여 현금 이익률이라는 건 한마디로 이제 매출에서 뭐 자본 지출할 거 하고 이제 현금을 얼마나 남겼느냐, 그리고 그 현금으로 이제 재투자를 할 수도 있고 뭐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이나 이런 주주 환원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잉여 현금 이익률이 거의 한 최근 분기 기준으로는 거의 한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버핏이 옥시덴탈을 선택을 하지 않았나 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 버핏이 매수를 해서 상당히 화제가 된 종목이죠. 이제 얼타뷰티라는 기업인데, 얼타뷰티는 한마디로 뭐 미국판 올리브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드럭스토어죠. 여러 가지 화장품 브랜드를 팔고 또 이제 뭐 미용이나 메이크업 서비스도 해주는 곳인데, 이 자를 보면은 얼타뷰티가 어떤 포지션의 기업인가가 확실하게 이게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짤은 이제 미국의 유명한 뷰티 유튜버가 500달러를 가지고 이제 세포라라고, 여기도 이제 얼타뷰티 같이 뷰티 제품을 파는 그런 드럭스토어인데, 500달러로 세포라에서도 쇼핑을 하고 똑같이 또 500달러로 얼타뷰티에서도 쇼핑을 했는데 부피가 상당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세포라는 이제 루이비통으로 유명한 이 LVMH에서 전개하는 그룹인데, 여기는 이제 대략 이 화장품이나 뷰티 제품 가격대가 비싸다 보니까 한 뭐 쇼핑백 정도, 잠깐 핸드백 사이즈 정도로만 산 반면에 얼타뷰티는 거의 뭐 이 장바구니에 다 쓸어 담아왔죠. 이 중저가 브랜드 위주로 전개하는 이제 뷰티샵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브랜드에 도대체 어떤 매력이 있어서 얼타뷰티를 매수를 했느냐, 최근에 보도도 보니까 워렌 버핏이 뷰티 주식을 샀다, 그 말인즉슨 뷰티 산업의 앞날이 밝다라고 해서 뭐 한국 뷰티 주식도 들썩이고 있다 혹은 들썩일 것이다 라는 보도가 있던데, 뭐 개인적으로는 워렌 버핏이 뷰티 산업 전망을 밝게 봐서 그 이유가 주요했다기보다는 얼타뷰티라는 기업 자체가 버핏이 좋아하는 스타일에 어느 정도 부합이 돼서 산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이 버핏이 거의 반은퇴 상태긴 합니다만은 본인의 또 이 철학을 충실히 이행하는 후계자들을 뽑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버핏 철학에 부합이 돼서 매수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이 그림은 이제 그 얼타뷰티가 이 리워드 멤버라고 일종의 멤버십 서비스를 하거든요. 그 멤버십 서비스의 회원수 추이와 그리고 그 얼타뷰티 전체 매출 중에서 이 멤버십 회원들이 차지하는 매출이 얼마나 되나를 본 건데, 거의 뭐 매출의 95%를 얼타뷰티 멤버십 회원들에게서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충성도가 상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매출의 거의 전부가 이 멤버십에서 나온다고 하니까. 그리고 멤버십도 우상향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얼타뷰티를 좁은 해자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 해자를 완전한 해자와 좁은 해자로 나누는데, 이제 완전한 해자는 한 20여 년 정도 그 독점적인 지위를 공고히 유지할 수 있는 거를 완전한 해자라고 하고, 20년은 안 되고 한 10년 정도 유지할 수 있는 거를 좁은 해자라고 한다는데, 이 얼타뷰티는 이 좁은 해자에 해당하는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해자는 아닐지라도 어쨌든 경제적 해자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좀 어떻게 보면은 저평가일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제 대표적인 밸류에이션 지표인 PER로 봐도 지금 PER이 상당히 하락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얼타뷰티가 실적 발표하면서 뷰티 제품의 수요가 조금 둔화가 됐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은, 혹은 경기 둔화가 오게 되면은 뷰티 제품에 대한 수요가 하락을 해서 얼타뷰티의 실적에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해서 주가가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워렌 버핏의 철학은 이렇게 길게 보는 철학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경기 침체는 언젠간 지나갈 것이고, 오히려 이제 얼타뷰티 같은 경우는 2025년에 멕시코로 진출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제 얼타뷰티가 이 주 고객들의 나이층이 거의 한 10대 후반에서 20
30대 후반, 30대 초반까지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이 여성 고객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히스패닉 소녀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국 내에서 히스패닉 여성들에게 상당히 인기를 끌었다는 것은 멕시코로 진출하면은 역시나 성공할 확률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고, 이게 또 얼타뷰티를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또 저평가라고 생각하게 할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두 번째는 캠피셔입니다. 네, 캠피셔는 워낙 유명하죠. 이제 성장주 투자의 아버지인 필립 피셔의 아들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부자가 나란히 거장이 된 상당히 부러운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성장주를 밸류에이션하는 PSR의 창시자기도 하고, 뭐 중간 선거가 있으면은 뭐 주식이 좋다든지, 대선이 있는 애는 주식이 어떻다든지, 이런 식으로 선거와 이 주식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한 이 선거 사이클의 창시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 이후에 가장 적중률이 높은 구류 중에 한 명이 아닌가 싶은데, 22년 10월쯤에 이제 하락장 끝났다, 이제부터는 다시 상승장에 돌입한다라고 과감하게 선언을 했고, 그래서 실제로 23년, 24년 상승을 했죠. 단순히 상승만 맞춘 게 아니라 이 상승 사이클의 초창기에는 성장주가 좋다, 그래서 성장주 위주로 많이 오를 것이다, 그 중에서도 이제 멀티플이 높은 주식이 잘 오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최근에 또 가치주 로테이션에 대해서 연초에 얘기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적중률이 높은 덕택인지 뭐 때문인지 어쨌든 이 중동의 컨소시움에서 이 캠피셔의 운용사에 투자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지분 가치가 투자 과정에서 상당히 많이 올라가 가지고 재산이 굉장히 크게 상승했습니다. 재산이 17조 원이 됐고, 운용 자산도 382조 원으로 상당히 크게 상승을 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캠피셔는 2분기에 뭘 가장 많이 사고 뭘 가장 많이 팔았나? 이 캐네디언 내추럴 리소스라는 천연가스 및 원유 탐사 및 시추 기업을 가장 많이 매수를 했고요. 금액대로 보면은. 그리고 이 MBS ETF, 그러니까 모기지증권 ETF 역시 상당히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가장 많이 판 거는 뭐 단기채 ETF를 가장 많이 팔았고, 그 외에도 주로 이 기술주 관련한 것들을 많이 매도를 했는데, AMD도 많이 매도를 했고, 그리고 기술주 관련 ETF들, 반도체 ETF도 매도를 했습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이제 캠피셔의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전해드렸는데, 이 하반기 전망을 보면은 캠피셔가 왜 이런 선택을 했나 이해가 되거든요. 우선 캠피셔는 하반기까지 강세장이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대선 때문인데요. 우선 뭐 캠피셔가 이런 자료를 보여주더라고요. 이 그래프는 이제 이 선거가 있던 해에 S&P 500의 수익률을 나타낸 겁니다. 보시면은 1928년 이후로 이 4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수익이 났다, 선거가 있는 해는. 그리고 이걸 대통령 임기와 연결해봐도 뭔가 법칙성이 보이는데, 대통령 임기 2년 차에 수익률이 마이너스면은 4년 차에 플러스였다. 1930년 후보 대통령 이후로 여지없이 모두 다 성립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거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그래서 좀 추론을 해보자면은, 그래도 캠피셔가 예전에 했던 말을 토대로 추론을 해보자면은, 임기 2년 차에 수익률이 마이너스라는 거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러니까 대통령의 인기가 좀 없을 확률이 있고,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재선이 있는 4년 차에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돈을 풀기 때문에 주가에 좋은 거 아닌가라고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런 자료들만 가지고 뭐 선거 기간에 있는 해에는 주식이 올랐기 때문에 올해도 좋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는 어불성설이죠. 왜인지 그 이유가 중요한데, 캠피셔는 이 선거를 하나의 거대한 불확실성의 해소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인데, 이 대선은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과정이라는 거죠. 왜냐면 누가 당선이 될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니까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캠피셔 같은 경우는 단순히 선거가 무조건 주식에 좋은 게 아니라 이 교착 상태, 그러니까 뭐 어느 한 당이 대통령도 가져가고 상원도 가져가고 하원도 가져가고 이런 수입을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이 법안을 통과시킬 때 상대당과의 협력이 중요한 그 정도의 이제 교착 상태가 나오면 주식에 좋다라고 했는데, 왜냐면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제 시장이 불확실성을 싫어하다 보니까 뭔가 큰 영향을 주는 거대한 법안은 굉장히 큰 변동성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교착 상태가 펼쳐지면은 법안을 통과할 때 협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한쪽이 원하는 거대한 법안이 통과가 될 확률이 낮다는 거죠. 그 말인즉슨 거대한 변동성이 생길 확률이 낮다는 거니까 이 주식시장이 상당히 좋아하는 거라고 캠피셔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 결과가 뭐 트럼프가 이기든지 해리스가 이기든지 캠피셔는 교착 상태로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 선거가 주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외에도 경기도 역시나 좋다. 왜냐면 이제 뭐 트럼프가 되든지 해리스가 되든지 뭐 부채를 많이 찍어내서 이 부채가 발목을 잡아서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다 라는 걱정이 많은데, 캠피셔 같은 경우는 그거는 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부터 있던 얘기다. 나 어렸을 때부터, 내 나이가 지금 70이 넘었는데 나 어렸을 때부터 있던 얘기다 라고 하면서 이제 부채의 절대적인 양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채는 다달이 나가는 그 이자가 고통스러운 거기 때문에 그 이자가 얼마 나가는지를 뭐 정부 세입이라든지 아니면 GDP 대비해서 봐야 된다. 그래서 GDP 대비 이자 비용을 보니까 지금이 가장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90년대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았다. 근데 90년대에 무슨 일이 있었냐? 아무 일도 없었다. 그래서 부채 문제는 상관이 없고, 그리고 부채 문제가 진짜 터지면은 어떤 모습이 벌어지냐면은 이 2010년대에 그 유로존 위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피그스라고 하는 국가들이 문제가 됐는데, 그 중에서 이제 P가 포르투갈인데, 이 포르투갈 10년물 금리가 그 당시에 거의 뭐 17% 이상 치솟아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 미 국채 금리는 4%가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뭔가 부채 문제가 터지고 위기가 오려면은 아직 한참 남았다는 거죠. 이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4, 8, 12, 16 이렇게 가야지 진짜 부채 문제가 터지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기가 좋다 보니까 가치주 로테이션이 일어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캠피셔는 이 상승장 초반에는 불안감 때문에 성장주, 특히 우량한 성장주들이 잘 나간다. 왜냐면은 사람들이 경기 침체가 올 것 같고 상당히 불안해 하는데, 그래도 빅테크 같은 애들은 경기가 안 좋아도 성장을 할 것 같으니까 얘네를 사자라고 해서 초반에는 성장주가 좋고, 근데 이제 이 상승장의 중반으로 넘어갈수록 침체가 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경기가 좋네? 그러면은 주식을 사야 되는데 뭘 사지? 이미 성장주 너무 많이 올랐네? 좀 싼 주식 없나? 싼 주식을 사자라고 해서 가치주가 인기가 올라온다. 그러면서 이제 이 가치주 로테이션이 상승장 중반에서는 서서히 일어나게 되는데, 지금 딱 그런 시기라는 거죠. 대표적인 근거로 시티은행의 이코노믹 서프라이즈 인덱스라는 걸 가져왔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컨센서스라고 하죠. 경제 지표가 발표될 때 그 기대값, 그 기대값보다 경제 지표가 잘 나왔냐 안 나왔냐를 보는 건데, 잘 나오면 0 이상일수록 기대보다 지표가 잘 나온 거고, 0 이하면은 기대보다 지표가 안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0 이하로 꺾였죠. 이제 이게 미국의 이제 서프라이즈 인덱스입니다만, 0 이하로 꺾였다는 거는 사람들의 생각보다는 경기가 약하다는 거다. 그 말인즉슨 사람들이 더 이상 경기를 약하게 보고 있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경기가 좋다고 생각을 하니까 가치주를 이제 찾기 시작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치주 로테이션에 있어서 에너지 기업들이 리드를 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왜냐면 이제 뭐 한마디로 이 원유 수급의 펀더멘탈이 바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원유 유가가 안 좋았던 이유는 경기 침체 우려가 있어가지고 경기 침체가 올 거니까 수요가 줄어들겠다. 그리고 미국이 나홀로 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펙은 감산을 하고 있지만 미국이 나홀로 증산을 하고 있어서 공급량은 늘고 있고, 그래서 공급은 늘고 수요는 줄고, 그래서 유가 안 좋다라는 게 내러티브였는데, 이제는 뒤바뀔 거라는 겁니다. 이 그래프는 이제 개발 중인 신규 유정과 개발이 완료된 신규 유정을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이 신규 유정이라는 거는, 이 개발 완료된 신규 유정은 시추를 해서 이제 기름을 계속해서 뽑아낼 준비가 끝난 유정을 말하는 거고, 이 남색 꺾은선 그래프인 개발 중인 신규 유정은 이제 원유를 뽑아낼 수 있도록 작업을 하고 있는 신규 유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둘 다 우하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캠피셔는 이 신규 유정의 활성화 수가 원유 생산을 한 6개월 정도 선행한다. 근데 이 지표들이 우하향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는 거는 원유 공급량도 하락할 거라는 뜻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공급이 준다는 건데, 반면 이 수요는 어떠냐? 앞서 얘기했듯이 경기가 좋을 것이다. 경기가 좋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수요가, 경기가 안 좋아서 수요가 줄 줄 알았는데 경기가 좋아서 수요가 늘겠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수급의 내러티브가 완전히 반전이 되면서 에너지 기업이 다시 치고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에도 에너지 기업인 옥시덴탈을 가장 많이 매수를 했고 이번 2분기에도 똑같이 에너지 기업을 가장 많이 매수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전설적인 트레이더죠. 스탠리 드러켄밀러입니다. 이 조지 소로스의 오른팔 영란은행을 파운드화를 공매도해서 영란은행을 무릎 꿇린 그 투자의 실질적인 이반자라고 불리고 있고요. 뭐 역대 최고의 트레이더죠. 뭐 기록이 어마무시합니다. 30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이 30% 그리고 30년 동안 손해를 본 해가 단 한 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회계감사를 받은 실적이라고 하네요. 그만큼 어마무시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전설의 트레이더는 뭐를 가장 많이 사고 뭐를 가장 많이 팔았을까? 우선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 드러켄밀러는 본인 입으로 말하길 나는 아침 먹을 때랑 저녁 먹을 때랑 생각이 다른 사람이다. 이제 그만큼 생각이 자주 바뀌고 유연하기 때문에 이번 2분기 13F의 이 매수 매도의 이런 내용들이 끝까지 안 갈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워낙 비중을 크게 가져간 주식들은 한 번에 이제 포지션을 바꾸진 않겠지만 어쨌든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우선 가장 많이 산 주식들은 눈에 띄는 게 부동산 관련 주식들을 많이 샀습니다. 미드 아메리카 어파트먼트 커뮤니티는 이제 그 미국의 선벨트 지역이라고 하죠. 이 남부 쪽에 아파트 단지들을 가지고 있고 그걸 관리하는 회사고, 캠든 프로퍼티 역시도 아파트를 매입을 해서 관리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코이런트 콜프도 많이 매수를 하고 있죠. 그리고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눈에 띄는 게 필립 모리스라고 이제 말보로로 유명한 담배 회사를 또 이렇게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도는 빅테크들을 좀 덜어내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를 덜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쿠팡 같은 경우는 이제 한때 드러켄밀러의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게 쿠팡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쿠팡을 팔면서 이제 명예 쿠팡맨에서 벗어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참 이 좀 주목할 만한 게, 원래는 이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비중이 큰 주식이 엔비디아였는데 엔비디아를 팔고 이제는 코이런트 코프라는 회사가 1위에 올랐습니다. 그럼 왜 엔비디아 대신 이 기업을 사고 있는 걸까? 한마디로 뭐 제2의 엔비디아를 찾아 나섰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드러켄밀러 하면 엔비디아 아니겠습니까? 이제 엔비디아 일찍 들어가서 상당히 큰 수익을 얻었는데 거의 뭐 엔비디아로 6배 이상 먹었다라고 알려져 있기도 하죠. 그런데 이 드러켄밀러는 엔비디아를 팔았습니다. 팔면서 한 말이, 나는 AI가 허상이거나 엔비디아 기업이 좋지 않아서 판 게 아니다. 나의 투자 철학에 위배가 돼서 판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드러켄밀러의 투자 철학은 기업의 펀더멘탈도 좋아야 되고, 그러니까 기업도 좋아야 되고, 차트도 예뻐야 됩니다. 근데 엔비디아는 너무나 좋은 기업이지만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트가 예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6배 정도 먹었으면은 내 투자 철학에, 내 투자 원칙에 입각해서 이제 나올 만하다라고 해서 나왔고, 다만 AI 같은 경우는 드러켄밀러가 이거는 거의 뭐 산업혁명에 준하는 수준의 혁신이기 때문에 AI의 이 성장세는 계속해서 갈 것이다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헤런트 콜프를 선택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냐면은 이 광 케이블이랑 이 반도체를 만들 때 레이저로 이렇게 식각을 하잖아요. 그 식각하는 레이저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광 케이블은 이제 데이터 센터에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AI 하면은 이제 반도체 수요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반도체 시각하는 레이저 장비에 대한 수요도 많이 올라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을 이제 AI 관련 주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 시가총액을 엔비디아랑 비교해 보면 엔비디아의 한 0.3%입니다. 시가총액이.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아직 덜 올랐고 얘는 더 크게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베팅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게 이제 부동산 회사였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미드 아메리카 아파트먼트 커뮤니티는 이 미국의 선벨트 지역에 주로 아파트 단지를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왜 이 기업을 샀을까? 이 드러켄밀러가 경기 전망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뭐 침체가 오지 않으면 오히려 놀랄 것이다, 뭐 앞으로 10년 횡보장이 펼쳐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작년 연말 그리고 올해 초에 경기가 생각보다 좋다, 경기가 올해 좋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 경기에 민감한 부동산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부동산의 매력에 대해 얘기를 할 때 이제 캡레이트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 살 때 한마디로 건물을 뭐 얼마 주고 샀는데 그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가 얼마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억 주고 건물 샀으면은 거기서 임대료가 한 달에 얼마 나오냐, 그 비율을 보는 건데, 이 캠레이트가 2021년부터 반등하기 시작해서 지금 거의 뭐 2010년 초 수준으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캠레이트를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부동산 기업이 저평가일 수도 있다라고 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필립 모리스라는 담배 회사는 왜 샀을까? 보통 이제 담배 회사면은 경기 방어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뭐 경기 안 좋다고 담배 끊습니까? 그냥 피기 때문에 경기 방어주라고 보는데 왜 샀을까? 뭐 매력은 있습니다. 이 필립 모리스 같은 경우는 이 배당금이 지난 10년 동안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한 해도 빠짐없이 10년 동안 배당이 우상향했고, 기업이 번 돈 대비해서 얼마나 배당을 해주냐, 그러니까 얼마나 배당에 기업이 적극적이냐를 볼 수 있는 배당 성향이라는 지표를 보면은 이게 산업 평균이 한 50%대거든요. 근데 산업 평균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의 배당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배당 귀족이라는 거죠. 그런데 뭐 단순히 이런 배당 잘 주는 걸로 샀느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배당을 노리고 투자하는 게 드러켄 밀러의 아주 주요한, 드러켄 밀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필립 모리스의 CEO의 최근 인터뷰를 보면은 좀 힌트가 생기는데요. 이 최근 인터뷰에서 이 필립 모리스 CEO가 이러더라고요. 나는 젊었을 때 담배 핀 거 후회한다. 그리고 앞으로 10년 뒤는 세상에 담배가 없어질 것이다. 담배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말보로 파는 회사가 담배를 없애면은 무슨 장사를 하겠다는 건데 라고 해서 보니까 이 스모크 프리 얼터너티브라고 하거든요. 한마디로 연초가 아닌 다른 담배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아이코스 같이 가열 담배라든지 아니면 이게 뭐 액상을 넣는 전자담배도 있죠.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한국에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에는 이제 이 껌같이 잇몸에 붙이는 그런 패치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 기존의 전통적인 연초 외에 니코틴을 흡입할 수 있는 거를 이 스모크 프리 얼터너티브라고 하는데, 이쪽에 이제 주력을 하겠다는 거죠. 실제로 지금 이 시장이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필립 모리스 같은 경우는 R&D 비용의 99.9%를 말보로 같은 연초가 아니라 이 스모크 프리 얼터너티브 쪽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이제 이 담배 회사가 원래 이미지가 안 좋지 않았습니까? 원래 이제 이 담배가 폐암과 무관하다라고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서 뒤에 돈을 대고 그러면서 어떻게 자본을 통해서 조작을 하고 이런 나쁜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럼 얘네가 갱생을 해서 우리 인류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담배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덜 해로운 담배 대체품을 대신 소비하면 된다라고 해서 선의로 하는 거는 아닙니다. 이거를 이 마진을 보면은 확실히 얘네가 왜 이러는지 차이가 나는데, 제가 빨간 박스로 친 거는 이제 스모크 프리 얼터너티브, 그러니까 담배 대체품의 마진율과 이 연초의 마진율을 나타낸 겁니다. 연초의 마진율이 5.5%인데 이 연초 대체, 그러니까 담배 대체품의 마진율이 22.2%입니다. 그러니까 마진율이 훨씬 더 높고 앞으로 연초 대체품이 연초보다 더 커질 거라고, 이 시장이 훨씬 더 커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사이즈도 앞으로 엄청나게 커질 거고 마진율도 기존 제품보다 훨씬 더 잘 나오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 제품으로 피벗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 필립 모리스가 경기 방어주였습니다만 이렇게 지금은 새로운 성장 동력이 생긴, 어떻게 보면 새로운 모멘텀이 생겼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드러켄 밀러가 투자를 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은 레이 달리오입니다. 레이 달리오 같은 경우는 워낙 유명하죠. 세계 최대 헤지펀드인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의 창업자고, 지금은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이제 고문 자리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이 달리오의 개인의 발언과 브리지워터에서 나오는 이 리포트가 톤 앤 매너가 상당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주장의 결이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에 레이 달리오의 의견이 아직까지 브리지워터에 강하게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브리지워터가 가장 많이 팔고 가장 많이 산 주식은 뭘까 하고 보니까, 가장 많이 산 주식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엑손모빌, 카메코라는 이제 이 기업은 이제 우라늄을 채광을 하고 그리고 원전 관련 부품들을 만드는 기업이고요. 가장 많이 판 기업은 이제 애플, 일라이릴리, 뭐 알파벳 이런 기업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게 예전에 이제 프록터 앤 갬블, 한마디로 이제 생필품을 만드는 경기 방어주라고 볼 수 있는 회사죠. 이거를 많이 샀었는데 지금 이제 매도 상위 순위에 올라올 정도로 이제 프록터 앤 갬블을 팔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 브리지워터가 단기적으로는 경기가 좋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최근 레포트를 보면은 이제 미국인이 코로나 때 자산 가격이 엄청 오른 수혜를 받았고, 그리고
정부에서 돈을 뿌려대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지갑이 뚱뚱해지기도 했고, 그래서 소비할 여력이 굉장히 크다. 미국인이 역사상 가장 부유한 시기다 지금이. 그리고 기업들도 보니까 현금을 역대급으로 많이 비축해놨고, 그리고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에 재정 지출이 상당히 늘어날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경기가 좋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경제가 변동성이 있을지언정 당분간은 강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경기 방어주를 이렇게 비중을 조금 줄인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브리지워터가 계속해서 지금 AI에 엄청나게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뭐 AI 관련된 주식들만 사는 게 아니라 본인들 나름의 이제 시나리오를 계속해서 발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나리오를 보면은 아마존을 가장 많이 산 게 이해가 된다. 왜냐면은 브리지워터 같은 경우는 이 AI 혁신이 지속되는 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후발주자들에게도 이 기회가 돌아갈 시간이 충분히 있다. 우리가 아마존 하면은 빅테크 중에서 AI로 아직까지 두각을 못 나타내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마존이 드디어 좀 AI를 하겠다고 발벗고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엔트로픽이라고 하죠. 클러드라는 이제 LLM 서비스를 하는 기업인데, 이 기업이 이제 오픈 AI에서 나온 사람들이 만들었다고 해서 상당히 화제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 아마존이 하나로 한 3조 원 이상, 그러니까 아마존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투자를 이 기업에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존도 이제 AI 할 거다라고 발벗고 나선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마존이 이제 후발주자로 출발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존에게도 기회가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AI 관련해서 이 생산성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빨리 증가하진 않을 것이다. 이 생산성에 굴곡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생산성이 선형으로 AI 때문에 증가하지 않을 이유라고 뽑은 게 바로 인프라 문제입니다. 브리지워터가 요 그래프를 보여주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1800년도 후반부터 1900년도 초반까지,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금의 송전 방식이 정립이 된 시기죠. 그 송전 방식이 정립이 된 시기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기를 자유롭게 쓰고 난 뒤부터 생산성이 얼마나 증가했는가 보니까 역시 뭐 이 생산성이 증가를 하다가 갑자기 하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아직 이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비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전기 이전에는 증기기관을 쓰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증기기관 같은 경우는 증기기관이 가운데 있고, 그리고 증기기관에서 발생하는 동력을 이용하는 기계들이 옆으로 이렇게 쭉 삥 둘러서 설치가 돼 있대요. 왜냐면 이제 이 증기기관은 전기와 다르게 전선만 있으면 이제 송배전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증기기관을 가운데 두고 오밀조밀하게 이 공장의 기계들이 다 모여 있었는데, 근데 이제 증기기관을 안 쓰고 송배전을 할 거면은, 전기를 쓸 거면은 이 기기들의 배치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이제 기기들의 배치가 달라지는 동안 시간이 좀 걸렸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AI 역시도 인프라가 좀 준비가 돼야지 이 생산성이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거 뭐 이 최근 인더스텔라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 앞으로 데이터 센터가 엄청나게 전력을 소비할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2026년이면은 시간당 뭐 1000테라와트 이상 소비를 할 거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 전기 전력을 어디서 가져오냐? 화력이랑 수력 이미 충분히 쓰고 있고, 신재생 에너지는 뭐 바람, 풍력, 바람 부는 날도 있고 안 부는 날도 있고, 태양광은 이제 이 밤이면 햇빛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연속적이지 못하는 특성이 있는데, 굳이 뭐 따지자면 지열만 좀 연속적이긴 합니다만, 근데 지열은 아직까지 이렇게 활발하진 않으니까 지열은 좀 논외로 보자면은 그나마 원자력이 좀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대상이다. 그래서 이제 이 케미코라는 기업이 이제 우라늄을 수출하고 이제 원전 부품을 납품을 하는 원전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AI가 되려면은 AI의 전력을 공급해주는 인프라가 깔려야 된다 라는 생각으로 이 케미코를 매수를 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완벽남. 사실 댓글을 보면은 재수없다고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뭐 가끔 재수없긴 한데요. 뭐 이 재수없을 정도로 완벽한 빌 에크먼입니다. 빌 에크먼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뭐 잘생겼어요. 얼굴 잘생겼고 학벌도 하버드고 재산도 10조고, 제가 예전에도 종종 얘기를 했었는데, 이 와이프가 MIT 교수인데 셀러브리티입니다. 와이프가 한마디로 셀럽인데, 이 와이프가 이 영화배우 브래드 피트랑 썸을 타고 있었는데 그 썸을 깨고 와이프를 쟁취한 남자가 바로 빌 에크먼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그만큼 뭐 완벽하고 좀 재수가 없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투자계 멀티플레이어죠. 한 가지 이 투자 방식에만 천착하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를 다 합니다. 행동주의도 하고 뭐 가치 투자도 하고 뭐 매크로를 읽어서 이 매크로를 분석을 해서 파생 상품에 베팅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투자를 구사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번 분기 이제 비레크먼 투자의 특징이 드디어 비레크먼이 새로운 신규 종목을 매수를 했다. 제 기억으로는 거의 1년은 무조건 넘었고 거의 2년 가까이 신규 종목을 매수를 안 했거든요. 그러다가 요번에 처음으로 이제 신규 종목 브룩필드와 나이키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비레크먼의 퍼싱 스퀘어 같은 경우는 독특한 게, 나머지 제가 다른 앞선 거장들은 이 보유 종목들을 이제 리스트 형태로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왜냐면 뭐 워낙 운용 자금이 어마어마하니까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도 뭐 수십 수백 가지인데, 근데 이 비레크먼은 23조 원을 운용하면서도 지금 주식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개밖에 없습니다. 미국 주식이. 그만큼 이제 집중 투자를 하는 사람이고, 그러면은 이 집중 투자를 하는 비레크먼이 브룩필드라는 기업이랑 나이키는 왜 샀나? 우선 브룩필드 같은 경우는 앞서 본 레이 달리오의 이 케미코 투자랑 좀 겹치는 면이 없잖아 있는 것 같은데, 이 브룩필드 같은 경우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력을 생산하는 인프라에 투자를 하고 또 소유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비레크먼이 원래는 IT를 안 좋아했는데 이제 구글을 매수를 하면서 AI가 엄청난 혁신이고 앞으로 계속 유지될 거다, 그래서 난 구글에 베팅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와 연결해서 보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전력 문제 때문에 이 전력 생산하는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이 브룩필드라는 기업에 투자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나이키 같은 경우는 참 의외이긴 하죠. 나이키가 2년 동안 최근 주가가 우하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우하향하는 이유는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나이키가 이제 경쟁력을 잃어버렸다라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나이키의 고전은 어떻게 보면은 워렌 버핏이 미리 지적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예전 워렌 버핏 주주총회를 보면은 워렌 버핏이 나이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제 질문을 받거든요. 근데 워렌 버핏은 나이키의 강점을 모르겠다, 나이키의 경쟁 우위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워런 버핏의 회사인 버크셔 해서웨이도 신발 회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신발 회사들의 특징이 1800년도에 창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00년이 넘은 기업들이고, 이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뭐 부츠, 운동화, 구두, 뭐 편하게 신는 샌들, 뭐 이런 각종 신발들을 많이 만들었고, 이게 이미 미국인의 생활에 정착을 했다. 이미 안정적인 자리를 잡은 회사인 반면에 나이키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뭐 운동화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운동화 하나만 만드는 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나이키 운동화가 아디다스 운동화랑 리복 운동화랑 얼마나 다르고, 이 다름이 있다면은 그 다름의 우위를 얼마나 지킬 수 있는지, 그 혜자가 얼마나 큰지 나는 모르겠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최근에 후발주자들이 따라오는 이유가 뭐 나이키 신발이나 그 신발들이나 별 차이가 없더라 신으니까, 실제로 운동을 할 때도 퍼포먼스를 봤을 때도. 그래서 후발주자들이 쫓아오는 면이 있고, 그리고 나이키 같은 경우가 이제 이 DTC라고 하죠. 직접 소비자들에 다가가겠다라고 하면서 풋라커나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ABC 마트나 이런 곳들 있지 않습니까? 신발을 파는 리테일샵, 그런 곳에서 이제 제품을 빼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매대에서 나이키가 나가니까 나이키 경쟁 제품들이 매대를 채운 겁니다. 그러니까 경쟁 상품들과 소비자들이 접촉할 수 있는 접촉면을 늘려준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나이키가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거 왜 샀냐? 한마디로 이제 나이키가 반전을 할 것 같다라고 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우선 나이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직접 판매를 하려고 하면서 리테일 샵들과의 이제 연관관계를 끄는 게 패착이었는데, 요걸 좀 만회하고자 이제 예전에 리테일을 관리를 하던 임원을 다시 영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전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좋은 기회가 아닐까라고 비레크먼이 판단한 것 같은데요. 비레크먼이 기업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뭐 여러 가지 가치평가 방법, 여러 가지 기업을 보는 방법들이 많지만 결국에는 기업의 본질은 현금 흐름이다. 그래서 현금 흐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 그래프는 현금 흐름 대비해서 주가가 얼마나 되냐, 그러니까 PER과 같은 개념이죠. 근데 어닝 대신에 현금 흐름을 넣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잉여 현금 흐름 대비 주가를 보니까 지금 이 기업이 창출하는 현금 흐름에 비해서 주가가 상당히 안 높다. 거의 뭐 14년, 15년 동안 뭐 가장 낮은 구간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만 어떻게 보면 저평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비레크먼의 기준으로 보면은. 그리고 뭐 PER로 봤을 때도 상당히 뭐 낮긴 합니다.
그래서 비라크먼이 나이키 뭐 고전하고 있지만 뭐 그래도 글로벌 1위 기업이라서 상황을 반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도 이 정도면 살만하네 라고 해서 산 거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